요즘 설탕 대신 자일로스나 스테비아, 알룰로스 같은 대체당 많이 사 드시죠? 떡볶이나 불고기 양념, 심지어 찌개에도 넣어 먹고 커피엔 설탕 시럽 대신 타 먹기도 합니다. 제로 칼로리 설탕, 듣기만 해도 짜릿한데 생각만큼 대중적으로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상대적으로 개발된 지 얼마 안 된 상품들이니 선뜻 손이 안 간다는 분도 계시고 설탕의 단맛을 구현하기엔 아직 2% 부족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도 그럴 게 사탕수수에서 뽑아낸 진짜 설탕은 굉장히 매혹적인 맛입니다. 대체당과는 비교가 안 되죠? 기원 전부터 나타나 세계사 전반에 큰 흔적을 남기는데요. 한국사에서도 빠질 수 없는 소재입니다. 제로 칼로리 제품이 인기를 끌면서 외면받고는 있다지만 진짜로 외면받은 건 아니죠. 의식적으로 피할 뿐입니다. 단맛을 향한 인간의 욕구는 끊어낼 수가 없거든요. 설탕은 사실 돈슐랭에서 언젠가 꼭 해야지 했던 주제인데요. 너무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 오히려 줄이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자, 저는 김밥이고요. 오늘은 삼성그룹의 토대가 됐고 한국 식음료 산업의 기반이 된 원조 마법의 가루 설탕입니다. 여러분은 요리하실 때 설탕을 어떤 용도로 쓰시나요? 설탕은 보통 단맛을 내는 조미료 정도로 생각하지만요, 음식이 맵거나 시거나 쓸 때 설탕 한 스푼 넣으면 맛이 뭉근해지고 부드러워지기도 하죠. 매운 음식이 많은 한식 대부분에도 쓰이고 빵과 떡을 만들 때도 쓰입니다. 설탕은 전분이 노화되거나 마르는 걸 막아주거든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음식을 발효한 데도 쓰이고 방부제 역할을 해주기도 해요. 이러니 사람들이 설탕의 매력에 빠져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단맛을 내는 조미료라고 말하기엔 너무 다양한 곳에 쓰이고 있으니까요. 설탕은 아주 옛날부터 사랑받아왔고 근대 이후엔 전 세계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설탕의 역사부터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설탕의 주 원료는 사탕수수입니다. 어디서 먼저 발견됐느냐에 대한 설이 많지만 가장 지배적인 의견은 기원전 8000년경 지금의 뉴기니 섬에서 재배됐다는 겁니다. 이후 필리핀과 동남아를 거쳐 인도까지 퍼지게 됐고요. 원래는 사탕수수의 즙을 마시는 정도였는데요, 설탕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한 건 인도인들입니다. 사탕수수 즙을 끓이고 정제해 결정을 만들었거든요. 인도인들은 이걸 샤르카라라고 불렀어요. 이후 페르시아에서는 샤케르, 라틴어로는 수카룸이라 불리다가 영어인 슈가가 됐죠. 이게 바로 우리가 아는 설탕의 첫 등장입니다. 인도 밖에서 설탕과 사탕수수의 기록이 처음 등장한 건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원정 때입니다. 기원전 327년 알렉산더 대왕의 병사들이 인도에서 자라던 사탕수수를 발견한 뒤에 이런 말을 남기죠. 인도엔 꿀벌의 도움 없이 꿀을 만드는 갈대가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설탕을 즐겨 쓰진 않았고요. 이 조미료를 제대로 쓰기 시작한 사람들은 7세기 무슬림들이었습니다. 무슬림은 이슬람교가 탄생하면서 아라비아 반도를 넘어 영역을 넓혔는데요. 북아프리카와 이베리아 반도 기후가 인도의 기후와 비슷한 걸 발견하게 돼요. 그렇게 사탕수수를 재배하고 설탕을 정제하기 시작했죠. 이후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빼앗긴 이베리아 반도를 재정복하면서 무슬림이 만들어 놓은 사탕수수 농장을 기반으로 설탕을 만들게 됩니다. 이후 16세기 초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아메리카 대륙에 사탕수수 농장을 지으면서 설탕 생산량은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십자군 전쟁으로 유럽에 이미 설탕이 전파되긴 했었지만은 유럽은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설탕의 단맛에 취하게 됐죠. 이때쯤부터 유럽은 향신료 중심에서 설탕 중심의 시대로 옮겨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극적으로 설탕 소비가 늘어난 계기가 있습니다. 커피와 차가 유럽에서 유행하기 시작했거든요. 쓴맛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설탕을 더 많이 쓰게 된 거죠. 기록에 따르면 18세기 당시 유럽이 수입한 제품 중에 20%가 설탕이었다고 해요. 이렇게 설탕은 당시 유럽 문명을 상징하는 감미료로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설탕에 대한 첫 기록이 등장한 것은 고려 명종 때입니다. 문인 이인로의 파한집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와요. 해소 스님이 임금께 화엄경 강의를 하자 은을 많이 내려주었다. 스님은 그것으로 설탕 100덩어리를 사서 거처한 곳 안팎에 버려놓았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샀냐 물었더니 내 평생의 기호품인데 내년 봄 장사때가 오지 않으면 어떻게 구하겠느냐,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해요. 이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설탕은 굉장히 귀한 상품이었습니다. 중국 사신이 주는 선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곤 했고 왕이 신하들에게 하사하는 품목이었기 때문에 사치품이라는 인식이 있었어요. 사치를 멀리하던 조선시대 풍토에서는 설탕 같은 이국적인 상품을 소비한다는 건 죄악이었거든요. 이후 왕실 제사에서 쓰거나 약재로 간간히 쓰이다가 음식에 넣기 시작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온 건 1828년의 일입니다. 하지만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개항을 맞이하면서부터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외국 상품들이 이때부터 엄청나게 쏟아져 들어오면서 설탕을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했거든요. 먼저 화교와 일본인들이 조선에 들어와 설탕을 넣은 과자와 식품을 만들어 팔기 시작합니다. 1885년 조선의 설탕 수입량은 약 64톤. 하지만 개항 이후인 1914년엔 12,600톤으로 무려 200배가 증가합니다. 한국인들도 슬슬 단맛에 열광하기 시작한 거죠. 영국령 홍콩에서 만들어진 설탕, 일본에서 만든 설탕 등이 많이 들어왔는데요. 이 상황은 단순히 한국인들이 설탕을 많이 소비하게 되었다 정도가 아닙니다.
조선이 더 이상 폐쇄된 나라가 아닌 글로벌 상품 무역망의 일원이 된 것을 선언하는 사건이었죠. 조선에서도 설탕이 잘 나가니 일본은 이때다 싶었는지 평양에 제당 공장을 세웠어요. 1920년 일제강점기 때의 일이니 당연히 조선 총독부가 뒤를 봐줬고 독점 허가로 운영되던 공장이었죠. 그 이후론 국내에서도 설탕 재고가 많아졌어요. 이때부터 설탕을 활용한 식품이나 산업이 인기를 얻기 시작했죠. 제과점, 빙수, 아이스케이크가 등장한 게 이때쯤부터고 30년대부터는 본격적으로 각종 요리에 설탕을 넣기 시작합니다. 김치, 깍두기, 불고기, 갈비에도 설탕을 넣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상당수의 한식 조리법이 바로 이때쯤부터 등장한 거예요. 한국이 설탕 역사에서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일본이 2차 대전에서 패망하고 한국은 해방을 맞게 됩니다. 하지만 남과 북이 갈라지면서 설탕 공급이 끊기게 됐어요. 유일한 설탕 공장은 평양에 있었고 남쪽엔 아무런 설비도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사람들은 설탕의 치명적인 매력을 이미 알아버렸잖아요. 몇 년 동안 설탕을 잘 먹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진다고 생각해보세요. 속이 터지는 겁니다. 이 평양 설탕만 믿고 생긴 제과점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거죠. 이젠 정말 자력으로 설탕을 만들어야 할 때인 겁니다. 여전히 한국 전쟁이 진행 중이던 1952년 삼성물산과 삼양사가 설탕 제조 산업에 뛰어듭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늦은 시점이죠. 삼성물산은 부산에, 삼양사는 울산에 부지를 매입하고 정부에 가서 딜을 합니다. 저희가 제당 설비를 도입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설탕 공장이 2개씩이나 있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 건지 삼성물산에게만 달러를 줍니다. 그리고 고 이병철 회장은 이 달러를 가지고 일본에서 설비를 수입해 지금의 서면 지역에 공장을 세웠죠. 제1제당이 등장입니다. 1953년 11월 5일 한국의 첫 설탕인 백설표 설탕이 만들어집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당시 설탕 가격은 600g당 300판, 소고기보다 2배 비싼 수준이었는데요. 제1제당은 파격적인 가격 48안의 설탕을 팝니다. 물론 금방 가격을 100환으로 인상하긴 했지만 이것도 당시 유통되던 설탕 가격의 3분의 1 수준이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 설탕의 자리를 다 빼앗겠다는 거였죠. 그리고 이게 대박을 칩니다. 당시 제1제당의 하루 설탕 생산량은 25톤이었는데 이것도 모자랄 지경이었거든요. 이때부터는 생산 시설을 2배로 늘리면서 수요를 급하게 따라가기 시작했죠. 1954년에 국내 설탕 소비량은 28,900톤, 이 중 33%인 9,600톤을 제1제당에서 생산하게 됩니다. 늘 그렇듯이 경쟁 기업들 안 나타날 수 없죠. 1955년 동양제당을 시작으로 삼양사, 한국정당, 금성제당, 혜태제과제당부와 지금의 대한제당이 설탕 생산을 시작했어요. 총 7개의 회사가 설탕을 생산한 겁니다. 7개 기업이 시장을 나눠 먹으면서 장사 잘 하던 어느 날 무려 4개 기업이 설탕 시장에서 증발해버린 사건이 벌어집니다. 1957년 설탕에 붙은 세금이 오르는 바람에 소비자 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국내 설탕 소비가 딱 반토막이 나버린 적이 있어요. 수요는 절반이 날아가 버렸는데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한 7개 기업이 망할 위기에 처하죠. 장사를 시작한 지 겨우 2년이 되던 때였어요. 결국 이 위기를 버티지 못한 동양제과, 한국정당, 금성제당, 혜태제과제당부 이 4개 기업이 설탕 산업에서 손을 뗍니다. 반면 제1제당, 삼양사, 대한제당은 풀로 돌리던 공장을 적게 돌리면서 이 불황을 견뎌냈어요. 지금도 이 3개 회사가 국내 설탕 시장을 잡고 있고요. 이렇게 혼잡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설탕 수입 의존도는 점점 떨어졌고 마침내 0%를 찍으면서 완전 국산화에 성공합니다. 한국에서 첫 설탕이 나온 지 5년 만에 이룬 쾌거죠. 저도 이런 시장을 오래 지켜보면서 느낀 건데요. 최악의 불황이 살아남은 기업에겐 절호의 기회가 되어 돌아오기도 합니다. 위기만 잘 견디고 나면 경쟁자는 어느새 사라지고 없거든요. 설탕 산업도 마찬가지였죠. 게다가 국내 설탕 시장은 커질 일만 남았거든요. 더 많은 아이들이 과자, 빵, 음료수와 아이스크림을 원하고 있었고 실제로 우리가 아는 유명 제과 기업들과 빈과 기업들은 대부분 이때쯤부터 사업을 크게 확장했거든요. 국내에서 코카콜라와 펩시가 생산된 시점도 설탕이 안정적으로 생산되던 60년대 후반이었죠. 이온 뒤에 땅이 굳은 겁니다. 제과나 빈과는 아이들이 먹지만은 어른들이 먹는 것 중에서도 설탕을 어마어마하게 쓰는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커피, 다방 커피부터 믹스 커피까지. 지금에 와서는 프랜차이즈 커피숍의 파우더나 시럽에도 쓰이니까 그야말로 설탕 잡아먹는 산업인 거죠. 사실 커피 외에도 우리가 아는 거의 대부분의 음식과 이걸 생산하는 기업들이 설탕 산업에 기반을 두고 발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70년대까지 설탕은 매년 연평균 10%의 성장을 이어가는 고성장 산업이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설탕은 너무너무나도 중요한 존재였거든요. 하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합니다. 소득이 증가하면서 사람들이 건강에 신경을 쓰기 시작했고 다이어트에 관심이 많아졌거든요. 다이어트의 적으로 꼽히던 설탕부터 줄이자는 거죠. 실제로 설탕으로 큰 돈을 벌었던 제1제당, 삼양사, 대한제당 모두 현재는 다른 사업에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화학이나 바이오 산업 같은 것들요. 이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1제당의 첫 번째 공장인 서면 공장이 사라지고 그 자리엔 아파트만 남아있거든요. 건강을 해치는 주범으로 찍혀 예전만큼의 위상을 누리진 못하는 상황. 위기라고 하기엔 애매하지만 기업들도 이 상황이 머리 아프긴 할 겁니다. 하지만 이 시장도 조금씩 성장하고 있긴 합니다. 세계 대체 감미료 시장은
설탕은 연평균 6% 정도로 조용히 덩치를 키우고 있으니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설탕은 단맛을 위해서만 존재하진 않습니다. 너무나도 다양한 용도에 쓰이죠. 설탕이 식탁에서 완전히 사라진다? 이건 아마도 꽤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어딜 가나 귀한 대접을 받아오던 설탕, 당시의 이야기를 쭉 따라가 보면 지금 설탕이 받는 대우가 낯설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설탕을 쏟아보면 악 소리부터 나오고 어떨 땐 길티 플레저로 소비한 느낌도 들거든요. 설탕이 앞으로 어떤 프레접을 받든 간에 이 하얗고 매혹적인 가루는 지구의 역사와 산업에 큰 흔적을 남긴 어마어마한 상품이란 점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